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거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는 이거 약속이라는 말 대신에 면피 혹은 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뭐 한두 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이런 현상 수없이 볼 수 있고요. 특히 요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출판 기념회, 이거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의 출판 기념회는 정치인들한테는 마술 지팡이와 같은 도구입니다. 우선 하루에 상당수의 액수로 모금할 수 있고요. 이 운만 좋으면 후원금에 버금가는 액수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돈 선관위에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출판 기념회를 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유관기관들이 너도나도 달려와서 책 가격을 시판 가격이 아닌 자신들이 스스로가 정한 가격으로 사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출판 기념회 정말 기다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출판 기념회의 폐단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들어오는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를 선악의 구도로 바라보는데 정치는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라는 점, 특히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여야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꼭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갖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서로 중용하는 일은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7월의 첫날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7월 첫날에요. 네. 시간 빨리 가요. 맞습니다. 예. 전 방학해서 시간이 좀 늦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예? 반년이 딱 갔습니다.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예, 비키니입니다. 비키니. 비키니. 교수님 비키니 좋아하시죠? 저 비키니 안 입어요. 입으시면 안 되죠. 예. 근데 이거 뭐 아침부터 왜 비키니예요? 뭐 7월이니까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온 거기도 하고요. 예. 자, 비키니 상하이가 분리된 투피스 여성용 수영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이름에 유래가 있는데요. 1946년 7월 9일 파리의 패션쇼장에 등장했다고 해요. 예. 루이 레아드라는 디자이너가 첫 선을 보였는데 원래 비키니는 태평양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맞아요. 예. 이 패션쇼가 열리기 한 비키니 일주일 군도도 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고질라의 또 이 태생 배경이 되기도 해요. 고질라의 고향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패션쇼가 열리기 한 일주일 전, 바로 오늘입니다. 예. 이 비키니 섬에서 미국이 이제 원폭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자신의 새로운 수영복이 패션계의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키니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야, 오늘 아침부터 중요한 거 배우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원자폭탄 얘기가 나오는데 뭐 오늘 주요 뉴스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키니 하면 참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지만 그 이름의 유래는 원폭 실험이었다. 역설인데요. 우리 지금 듣는 모든 뉴스가 다 역설이에요. 시민에게 봉사하겠다 정치에 뛰어든 젊은 시의원이 실상은 욕망의 덩어리였고 정경유착으로 추정되는 돈을 몇 억씩 땡겨 쓰고 채권자냐 혹은 스폰서냐 청부 살해하고 말이죠. 요건 말이에요. 네. 요건 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요건.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서 이 프로파일러 한 분과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요. 네, 재밌겠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이제 유임된 정 총리 4.16 세월호를 잊지 말자, 추모비를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7월이 되자 이달부터 이제 수색과 수습이 축소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실종자 가족들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이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 보고가 시작됐는데요. 강병규 안행부 장관 구조 방식을 아직도 잘 몰라서 77일째인데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고요. 백승주 국방차관은 그 리프트백
선수를 지탱하기 위한 이제 이 공기 주머니다 그랬는데 단순히 부표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건 아니었죠. 예,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했을 뿐 아니라 방청하던 또 이 가족들이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백승주 박사가 우리 정치학계 같이 회원이었어요. 그렇죠. 민간 부문 국방차관이신데. 예, 맞아요. 예. 근데 그 또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이번은 캐도 의혹이에요 또.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아유. 한민구 국방장관은 뭐 다행히 청문 넘어갔죠.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됐는데 이게 교육의 상징적 인물 수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격상돼서 사회부총리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금 제자들에게 신문 칼럼도 대필시켰다. 예. 이게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예. 뭐 칼럼뿐 아니라 특강 원고도 대필. 예. 수업도 제자가 대신 저 어제까지 이제 이 성적 처리 마감했는데 이게 제가 시간 강사로 출강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이 뉴스를 보다가 저분이 성적 처리는 직접 하셨을까? 아니요. 교수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일인데 그거 말이죠.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칼럼까지 대필 의혹이 나왔다는 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아유, 제자의 육성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이 김명수 후보 어려운 것 아닌가 회의론을 넘어서 포기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또 어제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이제 오랜만에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제도와 여론 재판을 비판하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와서 야당이 또 발끈했고요. 예.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문제 아니냐 하고 이제 질타하면서 인사청문회는 엄격한 잣대로 치르겠다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복잡한데 거기다 이제 여당은 7.14 전당대회, 새누리당은 그렇죠. 예, 저희가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그 7.14 전당대회 출마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서청원 의원과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고요. 730 자보선도 있죠. 지금 이게 여름 뜨거운데 말이죠. 예. 오늘 카피 비키니. 그렇죠. 7월 날씨 오늘도 서울이 31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7월 날씨 특징은 뜨겁거나 예. 비가 쏟아지거나 요즘 아열대성 맞습니다. 스콜이 또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 여야 정치권 기상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730 재보선 전쟁 준비가 한창이다. 예. 어제 뭐 이 거물들의 출마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 동작을은 이 새누리당이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일찌감치 평택을 해서 탈락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훈 의원 전 의원이죠. 이 울산에 출마하기로 했었는데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고 공천을 철회했고요. 예. 사실 약간 이 여론조사 방식에 그렇죠. 불만이 있는 있었죠. 뉘앙스예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재보선 보면 전국 15곳에 깃발 꽂아놓고 지금 우르르 몰려다녀서 맞습니다. 군대 축구 보는 것 같아서 어수선한데 예. 이 비키니라는 옷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가릴 것만 가리지 않습니까? 네. 좀 선거 피로도도 높아지는데 맞습니다. 여야가 효율적으로 선거 준비를 한다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노래 어떤 걸까요? 네, 여름이니까요. 예. 듀스가 부른 곡인데 여름 안에서 한번 시원하게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여름 안에서 함께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죠.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닷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요즘같이 참 기가 막힌 그리고 간담이 서늘한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GOP 사건 그리고 파주 토막살인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또 그저께는 이 서울시 의원의 엽기적인 범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정말 끔찍한데요. 과연 이런 범죄들의 공통점 있을까요? 이른바 인격장애라고 불리우는 이런 범죄의 공통점이라는 건 정말 인격장애와 관련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격장애 범죄. 예? 이게 일단 어떤 겁니까? 이 인격장애 범죄라는 게요. 네, 일단 여보세요?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인격장애 범죄라고 지금 우리 표창원 소장께 여쭤본 이유는, 인격장애 범죄라는 것이 이른바 사이코패스들이 벌이고 있는 연쇄살인과 같은 이 끔찍한 범죄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는 한 사회의 산물이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과거에도 사이코패스가 존재해 왔는데 인격장애 범죄는 그럼 현대사회 산물인지 이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인격장애 범죄 일단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인격장애와 범죄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인격장애가 있다고 해서 범죄를 다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요. 예. 범죄자가 모두 인격장애자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범행 동기가 분명치 않고요. 동기에 비해서 범행이 너무 잔혹하다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죄를 이상범죄라고 하는데요. 예. 이상범죄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대개의 경우 그 범죄자들에게 인격장애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인격장애란 것은 사실 범죄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삶 전반에 걸쳐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 행동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고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혼자서 늘 외톨이로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연극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인격장애를 갖고 있게 되면 당연히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죠. 부정하게 되고 대인관계 문제 생기고 늘 불안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괴로운 것이 인격장애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이코패스하고 또 다른 거죠. 그죠? 사이코패스는 인격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종이요. 그렇다면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사이코패스가 꼭 현대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늘 있어 왔죠. 늘 있어 왔죠.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급증 양상을 보이는 것이 하나는 늘 있어 왔던 것이 언론지상에 너무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인가. 또 하나는 실제로 그만큼 증가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땐 둘 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늘 있어 왔던 이런 인격장애적인 행동 그리고 범죄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파주에서 일어난 토막살인 사건이요. 네. 이것도 결국 인격장애죠. 그죠? 네.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그저 늘 일어나는 강력범죄 중에 하나인가 보다. 돈을 노렸다든지 또는 양자 간의 성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든지.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것과 다른 그 양상이 나타났고요. 특히 이 피의자의 일상적인 범행 이전의 생활을 들여다봤더니 히스테리성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그런 그 생활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예를 들면은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는 우리가 흔히 공주병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그 선호, 칭송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히스테리성 인격장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러 사람과 피상적 관계를 맺고요. 자기를 지나치게 과장되게 포장하고 사치라든지 성적 매력을 드러내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서울시 의원 있잖아요.
네. 그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이 사건의 경우에 진상이 다 드러나진 않았는데요. 예. 사건 자체로만 본다면 일단 이 사람이 인격장애가 있느냐는 아직은 확실치 않고요. 예. 이 범행 이전에 늘 지속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왔고 규칙과 도덕을 필요하다면 위반해 왔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번 범행만 자신의 어떤 인성적 문제가 약하게 있었지만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위기에 몰려서 범행을 선택한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나뉘어지겠죠. 근데 범행 자체로만 본다면 과거에 발생했던 파렴치 강력범죄 어떤 것보다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저는 반인격, 인격 장애 뭐 이런 걸 수 있는 게 아니 자기 친구한테 살인 청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고 나가지고 잡히니까 너 자살해라. 예? 네. 이거 자체가 이게 정상이 아니죠. 예? 네, 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범행이 밝혀지고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죄책감, 자책감, 후회, 미안함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정서 반응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확연한 정황과 증거 진술 앞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행이 발각당할 그 시점에서 자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친구에게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건 뭐 인격장애가 있을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문제는 과연 이 범행 당시에만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몰려서 그랬느냐 아니면 생활 전반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장애가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이 범행 때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가 나뉘어지겠죠. 근데 뭐 사실 이 사람도 희한한 게 그 만일 이제 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네. 솔직한 얘기로 이 선거를 말해요. 그런 네. 교사를 얘기한 이후 선거를 치르고 이게 이제 상당히 이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죠? 네. 일단 돈 관계가 언제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추정되는 것은 선거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선거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당선된 이후에도 이제 돈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여기에 돈을 준 사람이 단순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를 근린 생활 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변경시켜주는 불법적인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청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이전에도 이미 직무와 관련된 범죄, 공직상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당히 조금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 관리병사였던 임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임병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외톨이 증후군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혼자였고 적응을 잘 못했고 예. 그것이 또 군대에서만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서도 관찰되고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임병장애에게서 뭐 분열형 인격 장애,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따돌림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종인지 이것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근데 이 인격장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범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닙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꼭 범죄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상대방의 감성 변화, 감정 변화에 대해서 좀 무디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행동과 정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은 매우 괴롭습니다. 계속해서 가족과 친구 또는 직장이라면 직장 동료들이 이분도 괴롭고 스스로도 적응 못하니까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보이고요. 근데 이거 무슨 치료는 안 돼요? 이거 인격장애? 치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각 증상별로 약물 치료도 가능하고요. 예. 여기 행동치료라는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적응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표출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심리 치료가 병행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인격 장애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전문가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게 병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뭐 치료도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근데 이건 뭐 치료 말고도 인격장애 범죄 좀 줄어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인격장애는 그 기질적 문제, 선천성 문제와 타고난 부분 이외에도 그 양육, 훈육, 후천적 문제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고도성장 해오고 빈부격차 심하고 가정이 역할이 붕괴가 되고요. 대화가 단절되고 인간관계가 대단히 그 물질 중심으로 바뀌게 됐죠. 형식화되고요. 예.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 사실 인격장애를 쉽게 줄여나가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일단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학교 공교육도 정상화돼야 되고요. 예. 우리 사회도 좀 더 너무 갈등과 분열 배척보다 좀 더 화합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 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스포츠 소식 알아볼 텐데요.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와 함께 역시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세훈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수아레스 이 막 사방에 물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고 자기는 안 물었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데 오늘 사과했네요. 네. 뭐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대 선수 위로 넘어졌다. 오히려 내 볼에 멍도 생겼고 이빨도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예. 오늘의 입장을 바꿔 사과를 했습니다. 내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상대 선수와 모든 축구 팬들한테 용서를 구한다. 다시는 이런 일을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피파가 이번 징계로 9경기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에 4개월 동안 모두 축구 활동을 금지한다는 아주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는 그렇다고 해도 4개월 동안 축구 선수 활동을 못한다는 거는 훈련조차도 축구 선수로 활동을 아예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7, 8, 9, 10월까지 4개월 동안 훈련을 못하게 되고 하면은
뭐 소속 팀에서도 역시 리버풀에서도 이제 훈련을 못 하게 되고 리그 경기도 당연히 뛰지 못하고 하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치명적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피파한테 4개월 정지 내는 거 좀 줄여달라 이런 제스처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디 무서워서 같이 축구하겠어요? 이 선수의 연봉이 160억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4개월 동안 뛰지 못해서 만약에 연봉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55억 원의 연봉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과할 만하고 또 역시 징계는 강화해야 한다는 거 그걸 또 한번 느꼈죠. 아, 그럼요. 이거 무서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참 어떻게 그렇게 물어대.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예. 그리고 16강전에서 프랑스가 나이지리아 이겼죠? 네,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뭐 그렇게 경기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후반 막판에, 그러니까 후반 34분에 폴 포그바라는 선수의 헤딩골로 앞서갔고요. 또 인저리 타임 때 프랑스가 한 골을 더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프랑스가 1998년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나서 계속 뭐 좋았다 성적이 나빴다를 반복을 했는데 이번에 8강까지 오르면서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라마단이라서 그 물 안 먹고 회교 선수들 뛰는 모양인데 독일하고 알제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막 끝났는데요. 예. 독일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 물 안 먹었더니, 예. 알제리 선수들이 물을 잘 안 먹었고, 이제 이 경기가 연장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승부가 났는데, 알제리 선수들이 90분 경기 끝나고나 이렇게 조금씩 물을 먹었는데, 뭐 물 먹는 선수들 많지 않았고요. 경기는 0대0으로 비기고 나서 연장전이 시작이 돼서 독일이 연장 2분 만에 첫 골, 그리고 연장 후반 종료 직전에 한 골에서 2대0으로 앞서갔고 예. 알제리가 연장 후반 인저리 타임 한 골을 추가했는데요. 더 이상 따라가기 힘들었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7.14 전당대회라고 부르죠. 바로 이달 14일에 열리는데요. 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대표를 따로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득점 순위에 따라서 당대표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번 전당대회 무려 10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열기라는 게 초반부터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열기가 지나치게 뜨거운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의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새누리당 내부의 경선 이후에 있어서의 후유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선이라는 것, 특히 정치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단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 관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언론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때로는 사실 좀 그렇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정치를 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앞에 두고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신 분이죠. 칠선의 서청원 의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지방을 곳곳을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어저께 울산 거쳐서 부산에 내려와서 당원들을 좀 뵙고요. 오늘은 경남으로 들어갑니다. 예, 네. 경남으로요. 네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서 의원께서 이제 사방을 돌아다니셨는데 민심을 많이 들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심이 어떻든가요? 제가 다니는 것은 이제 왜 당대표로 나섰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토론을 하고 그러는 질의응답을 하고 그러는데요. 예. 요즘 어떻게 국가 개조 문제가 이렇게 너무 늦다. 빨리 국가를 좀 혁신하는데
앞장서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인사 문제로 자꾸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데 이번 차제에 인사 문제에 대한 것도 청문회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원들의 말씀이 또 많고요. 예. 또 이제 경제가 참 어렵다. 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더욱 어렵다. 서민들 경제 살리는데 좀 당이 좀 나서 달라. 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이 좀 무기력하다. 예. 이런 그 말씀들 많이 해서요. 예. 어쨌든 뭐 일반 언론에 비친 거나 국민의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려우신데 좀 강력하게 뒷받침해서 박 대통령을 도와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당이 나서달라. 네, 그런 주문도 많이 이 당원들이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로 저희 당도 정신 차려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되도록 혼인의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지금 한 4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 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그 저 김영 컬럼을 써가지고 컬럼 대신 써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지난번에 문창극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이 이제 참 아시다시피 정치의 중요한 그 요체는 그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나타내는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에 검증서가 제출되기 전에 본인이 이제 물러나서 다행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그 김명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검증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문제된 것들이 사실이라면 큰 검증 과정에서 드러날 겁니다. 만약에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칼럼까지도 대필했다 그러면요.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은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검증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고요. 검증 날짜도 아마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검증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언론에 보도된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역시 그걸 덮어두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게 사실인지 이제 검증 사실이라면 물론 사실이라면 그거는 심각하게 당에서도 아마 생각을 하겠죠.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게요, 지금 계속 좀 인사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비선 얘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요, 전 그것은 비선이다 그런 거는 제가 그럴 리는 없을 거고요. 네. 사실 누가 언론에 그 컬럼을 대필했다든가 논문 표절됐다든가 이런 거는 네. 사실이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요. 어느 나라 누구도요. 이거 제보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방법이 없죠. 그렇죠. 문창국 후보 문제도 사실 교회에서 간증한 것까지 이 정부가 자료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그렇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이것도 그건 써준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제보하기 전에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요. 네. 이거 인사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내정한 대통령이나 그 검증팀에 대한 문제 삼기는요. 사실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마침 인사수석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도 참 큰 걱정인데요. 제보를
뭐 제자가 했다든가 대표한 사람이라든가 주위에서 본 사람이 하실 텐데 이건 어느 나라 누구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재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뭐 자기가 데리고있던 비서가 뭐 고발하고 그런 세상에 이건 뭔가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성도 문제가 되고요. 이게 무슨 것 같아요. 신뢰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아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적을 안 만들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나 떴다 그러면 그냥 언론사 야당 들어가지고요. 네네. 그러니 누가 장관 하려고 그러고 누가 총리 하려고 그러고 누가 공직에 나서려고 그러겠어요. 청문회 하느니요. 사실 좀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서민경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서민경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청원 의원께서는 웰빙 정당의 문제, 이 새누리당 이 웰빙 정당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우리 당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네. 뭐 부자 정당, 재벌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놓는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슴에 확 닿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부자들 감싸는 정당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거 인식부터 좀 빨리 바뀌어 드려야 되고요. 지난번 6.4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이 사시는 지역에서는 3대 치나 6대 4 정도로 우리가 뒤지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한테도 젊은이들이 많은 사는 지역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탈피하고 정말로 우리가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계층에 관계없이 국민을 아우르는 정당의 이미지를 바꾸고 또 지도자들도 그럴 사람이 포진돼 있고 그런 정책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요. 앞으로 저희 당은 참 쓸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는 것도 가장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당 이미지를 바꾼다. 리더들의 이미지를 바꾼다. 사실 서 의원 본인께서는 서민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웰빙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요, 30년 이상 정치를 했고 7선 국회의원이지만요, 30년 사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제가 7선으로 다시 재기한 것도 이런 것들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시고 또 국회의원 재산 등록에서 꼴찌단들 하위에 있었거든요. 18대 국회에선 제일 미치셨을 거예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하위권이죠. 제가 뭐 3억 원밖에 안 되는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에요. 근데 전부 정치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전부 돈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당이 좀 그렇게 그동안에 뭐 재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식돼 있는데 저는 저에 대해서도 뭐 아는 국민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만은 제가 30년 하면서 무슨 뭐 돈이 뭐 10억 있다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전 처음부터 4억에서 3억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고 그거는 30년간 유지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제기할 수 있던 부분도 이런 것이고 뭐 이렇게 참 엄청난 뭐 제가 정치자금에도 연루됐는데 엄청난 재력가가 됐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제가 정치 재기하고 또 지금 당대표 나설 수도 없죠. 역설적이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도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의 어떤 치부를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조금 좀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함께 싸우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지만 27일 이런 얘기 했죠. 뭐 제가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독선에 빠진 권력이라고 규정하진 않겠지만 일부 그런 기미가 나타났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독선에 빠진다. 권력이 독선에 빠지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박 대통령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을 제대로 만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권력사위 2위부터 고위까지 모두 PK 출신하는 점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이게 말이 조금 바뀝니다. 뭐냐면 지금
너무 앞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요 시간 채우려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얘기도 했고 730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가 힘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선거인 만큼 재보선에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원래 대구에 가서 원조 친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서 의원께서는 이분이 원조 친박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말이 이렇게 자꾸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말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또 다 아니까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들 분들은 언행이 좀 같이 일치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어떤 말이 이 시기에 할 말인지 아닌지, 왜 당권에 나온 뒤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과거에는 이런 말을 했는가,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야당이 공격하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참 저도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예. 그래서 좀 정제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분명한 것은 그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에 도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에서 2007년도에 어렵게 되자 떨어지자 그 양반은 다시 또 다른 쪽에 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일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극명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권 후보가 되니까 다시 박 대통령한테 와서 총괄본부장을 했죠. 예. 그런 점은 제가 이렇게 조금 얘기 안 해도 정치권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친박이다, 원박이다 그런 따지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울 때나 또는 좋을 때나 늘 같이 신뢰를 갖고 동행하는 것이 정치인 또는 동지로서의 올바른 행동이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인으로 그건 올바른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좋으면 삼키고 하는 그런 정치는 나는 안 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의 얘기는 그렇게 굳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통 투어는 계속해 나가실 겁니까? 네, 제가 선거 7월 3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과연 당신 제일 맏형이고 과거에 그 당대표도 12년 전에 했는데 왜 나오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사심 없이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뒷받침하고 또 국민의 알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는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당권 대표에 도전한 칠선의 서청원 의원이었습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